오늘은 삼국지 백제 사건 13편 조조가 연주를 얻다 편입니다. 192년이 되면 본격적인 군웅할거 시대가 됩니다. 낙양을 가운데 놓고 서쪽에 장안, 낙양의 동쪽에서 북쪽에 있던 하북성 지역, 그리고 그 아래 하남성 지역, 이쪽 지역에서 동시에 격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서쪽에서는 동탁이 여포에게 살아야 되고 여포와 이각, 곽사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시간 순으로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의 하북성에서 요서 지역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원소와 공손찬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 기주자사했던 한복이 쫓겨나고 유우가 공손찬에게 살해되고 교모는 원소에게 살해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가 그 동탁 토벌전의 동지들인데 이제 벌써 죽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소와 공손찬이 기주, 유주 지역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남쪽 하남성과 동쪽의 산동성 지역인 청주, 서주에서는 황건적의 여파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건적의 잔당이라고 역사책에 나오는데 이걸 꼭 황건적의 잔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한번 이게 나라가 사회가 감당이 안 돼서 한번 이렇게 봉기가 나고 격변이 나게 되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대규모 반란이나 유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동 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청주적이라는 대집단이 봉기합니다. 이 청주적이라는 게 삼국지에서도 나오는 거대한 봉기 중에 하나입니다. 1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들이 산동에서 봉기해서 연주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진에서 연주 지역으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연주 자사는 유대였어요. 낙양의 동쪽에 있던 유씨들이 이제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유가 살해됐고 유대도 이제 내가 그래도 뭐 뼈대 있는 집안이고 한나라가 망해가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해서 청주 쪽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연주에 아마 고위 관료나 자문적 됐겠죠. 과거에 서원 8교의 중에 한 명이었던 포신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간간히 유대를 말립니다. 저들이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군대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난민 집단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저들은 그냥 약탈하면서 군량도 체계적이지 않고 군 조직도 체계적이 아니니까 약탈하면서 버틴다. 이 약탈을 하게 되면은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그리고 약탈하려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약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광범위한데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결국 어느 정도에 정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군인들처럼 전략 목표를 갖고 기동력 있게 못 움직인다. 약탈하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왜냐하면 마을 털어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을 놈 털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빨리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군대를 정비해서 오히려 조직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저들이 감히 우리한테 덤비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이제 약탈할 것도 없게 되고 지치고 그러면 분열돼서 돌아가게 된다. 그때 정예부대를 보내서, 이때 정예부대라는 건 대체로 기병도 있고 좀 빠른 부대를 말할 겁니다. 정예부대를 보내서 이제 지도부가 있는 데라든가 중심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하면 난민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포신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기도 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유대가 말을 안 들었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유추해 보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쟤들이 지금 뭐 조직도 안 돼 있고 난민, 그럼 우리가 공격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 백성들이 약탈당하는 꼴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포신 말은 이쪽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유대도 저기 반동탁군 나가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왔던 사람 아니까 자기들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만 이제 군대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은 한나라가 행정력이 남아 있고 한나라 지방 토호들 중에도 당연히 황건적이나 그런 쪽에 동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때 토호라는 사람들은 그냥 500명 정도 병력은 뭐 기본적으로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서 조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가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었을 텐데 유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민 집단이니까 어디 중심부를 공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공격했다가 그만 본인이 전사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지휘관, 자사쯤 되는 사람이 싸우다가 전사한다는 건 본인이 극도로 무능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나의 힘과 적의 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포신이는 말렸는데 유대는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뭐 전사한 분을 너무 비난할 건 없지만 전사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죄일 수도 있다. 왜 부하들을 죽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됐지만 아마 이분은 포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포신은 삼국지에서 잠깐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겁쟁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서 유대가 죽고 나니까 연주가 난리가 났죠. 뭐 군대도 몰살을 했을 것이고 뭐 군대라는 게 또 토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유대가 전사했으니 또 도망갔을 것이고 그러니 살아남은 군대도 약해지고 지도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주의 지도자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딘가 도와달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생각나는 게 누구겠어? 바로 북쪽에서 공손찬하고 좀 싸우곤 있지만 그래도 공손찬 너무 멀리 있고 한복도 잡고 교모도 잡고 최강 패권을 거느리고 있는 원소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신이 반대합니다. 포신이 원소한테 두 번 악영이 있어요. 처음에 동탁이 낙양에 입성했을 때 포신이 원소에게 가서 동탁을 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력은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 동탁의 군대가 그때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그 동탁이 일부 선발대만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부대가 다 온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는데 이걸 눈치를 채고 원소 보고 치자고 그럽니다. 근데 이 원소라는 아저씨가 도대체 모험을 안 하는 아저씨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지 감정 자존심 건드렸다고 때려치고 달려나가거든. 이렇게 되니까 포신이 보니까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일단 모험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감정 조절은 또 못해. 이걸 반대로 원소에게 좋은 점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성질 있네, 결단력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포신이 볼 때는 이성적일 때는 결단력이 없고 감정이 확 받칠 때는 결단력이 있어. 이건 정말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마음에 안 들어. 반동탁 연합군 만들었을 때 조조가 치고 나가자고 할 때 원소는 안 나가죠. 계속 안 나갑니다. 포신도 나가는데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포신이 그때 또 열받은 거죠. 야, 얘 진짜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받느냐. 반동탁 연합군 때 앞으로 나갔던 사람은 조조였어요. 비록 패했지만. 그리고 서원 8교의 때 원소도 조조도 다 같은 기도위였습니다. 포신하고. 그러니까 조조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이게 삼국지에서 안 다뤄서 그런데 소설에서 다룬다면 좀 이렇게 다뤄야지. 예를 들면 포신이도 처음에는 조조를 좀 싫어해. 저 자식 뭐 이렇게 원래 조조가 또 이렇게 모범생이 아니었잖아요. 젊었을 때 놀기도 잘하고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했는데 이게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조조는 행동력이 있어. 그리고 행동력이 원소처럼 감정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움직여. 이 포신이라는 인물도 지금 조조를 불러오지만 조조를 이용하고 자기가 이제 군웅할거의 쟁표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애초부터 그럴 그릇은 아니다. 조조를 큰 인물을 잡아서 그 밑에 서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조조를 이용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포신이 조조에게 감동을 받고 원소 같은 놈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려는 조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황건적의 공격을 받아서 연주가 위험해. 사람들이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하니까 포신이 저런 놈은 안 돼. 조조에게 가자 그러는 거죠. 근데 조조는 그때 반동탁 연합군 때 크게 깨져가지고 한 1000명 남은 부하를 데리고 간신히 후퇴해서 여기저기 빌붙어 다니면서 겨우 5000명 정도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움직이는커녕 한 9년 정도 좀 이렇게 격전지에 있는 9년 정도나 유지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으로 말하면 주지사급을 불러야 되는데 어디 시장급을 불러오자고 하니까 쟤를 어떻게 주지사 시키니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포신이 설득해서 조조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조조가 병력이 얼마 없잖아. 연주군도 뭐 이미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조는 황건적과 싸우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신이 진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람이 진짜지. 그래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주군을 만났구나.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연주군이 박살이 났으니까 연주군을 재정비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건적하고 싸우는데 청주적하고 싸우는데 포신이 기록에 의하면
남은 병력을 이끌고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 포신의 분전 때문에 조조도 간신히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결사적으로 싸운 건가 봐. 왜냐면 시신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격전이 벌어져서 그냥 갈기갈기 찍혀 죽었고, 그런 포신의 분전 덕분에 조조가 청주정을 몰아내고 연주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청주적은 수는 많지만 정예군은 적었을 테니까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도망가니까 조조가 쫓아가서, 그리고 이런 부대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군량 같은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기록이 좀 이상한데 30여만 명과 남녀 100여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 남녀 100여만이라는 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구성하는 남자 여자 노인 뭐 이런 걸 거고, 30만은 군대라기보다는 어쨌든 군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에는 16살부터 60세까지가 군 복무 정령 연령이니까 어쨌든 군인으로 뽑을 수 있는 자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30만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항복을 받고 100만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졸지에 한 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거대한 병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조는 여기서 그 30만 명 중에서 정예병만 추려가지고 자기 정예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조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는 청주병이죠. 이렇게 돼서 조조는 한순간에 군웅할거전에 뛰어들 수 있는, 적어도 주지사는 내야 뛰어들 수 있는데 시장에서, 중소시의 시장에서 주지사급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고 자기의 정예군대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주 차지의 주지사급 대 정예병 얻어, 이렇게 돼서 한순간에 군웅할거전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다의 주 내용입니다. 물론 이 조조의 생명의 은인, 출세의 은인은 포신이었죠. 근데 시체도 찾지 못해서 조조가 굉장히 장례도 치러주고 포신의 아들이었던 포운이라는 인재를 이제 크게 등용을 합니다. 포운도 삼국지에서는 큰 활약이 없는데 열전이 있어요. 그런데 포운도 되게 강직했대요. 원칙주의자고. 그런데 이 또 나중에 또 조조가 죽은 다음에 강직하게 나가다 조비한테 찍혀가지고 조비한테 살해되는데, 이 조비가 포운한테 감정이 많았고 막 어거지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말렸대. 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강제로 우겨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렸는데, 근데 뭐 이렇게 찍혀도 이렇게 험하게 찍혔는지, 그때 조비가 죽기 20일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조비도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저놈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사형을 시키고 죽습니다. 이게 뭔 악연이지. 좀 기록을 봐도 기록만 있는 거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신과 포우는 하여간 조조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집안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192년에 조조는 극적인 역전,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에서 갑자기 대기업 회장님으로 한순간에 승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당시에 이 서쪽, 동쪽 지역이 자꾸 동북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만주 쪽을 얘기하는데, 요즘 적절한 용어가 없어갖고 제가 삼국지에서 동북 지역이라고 하면 하남성, 하북성, 산동성 요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서 원소와 공손찬이 이제 제일 큰 거물로 대립하게 있었고, 이때 또 공손찬이 원수라고 동맹을 맺고 또 서주에 있는 도겸하고 동맹을 맺어서 원소가 중간에 기주와 유주를 차지해서 거의 최강 세력이지만, 공손찬은 북쪽, 남쪽에 있는 원술과 도겸하고 동맹을 맺어서 거의 비슷한 수가 되죠. 그리고 양면으로, 남북에서 양면으로 합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원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공손찬을 대적하는 동안에 도겸과 공손찬의 파병부대, 그 중엔 유비도 있죠. 이쪽을 해치워서 연주를 안정시키고 연주에 주어지는 압박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조의 성공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주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연주의 기반도 없고, 사실상 조조가 연주에서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던 건 견성 일대밖에 없어요. 견성이라는 데가 북쪽에 강이 흐르고 굉장히 요새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근거지로 삼았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말이 연주를 지배하는 거지 실제 자기가 직할로 강력하게 지배하는 건 연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도겸과 원수를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때 원수하고 동맹을 맺고
원소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겸과 원수를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193년에는 또 원소를 쳐내립니다. 이게 조조하고 원소의 차이인데 입장을 바꿔서 원소가 조조였으면 절대로 이렇게 동맹 안 맺어. 도겸이 치고 공손찬이 치고 뭐 원술이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조조부터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진짜 조조가 그렇게 합니다. 관도대전 하기 전에 10배의 원소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동쪽으로 가서 유비를 먼저 치죠. 다들 이거 미쳤냐고. 왜 유비는 병력도 없는데 왜 유비를 먼저 치냐고 그랬더니 진짜 위험한 놈 유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조의 판단력과 능력이고 원소의 판단력과 능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원소는 조조가 위험한 걸 왜 몰랐겠어. 어떻게 보면 조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원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조가 능력 저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잘 됐다. 제 능력을 이용해서 도겸과 유비와 원수를 치자. 이거 나는 남는 장사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숫자로 따졌을까. 조조가 가진 병력, 내가 가진 병력, 공손찬이 가진 병력, 도겸이 가진 병력. 이렇게 하면은 뭐 도겸 제끼고 뭐 제끼고 조조는 얼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쟤랑 도달기 10대를 싸울 수 있겠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원수에게는 너무 많이 해서 좀 진짜 미안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인문학 강좌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격주 단위로 시행합니다. 한국사 교실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저희만의 한국사. 오프라인은 격주 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시행합니다. 중간에는 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고전 아카데미는 인문학 고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역시 격주로 토요일에 시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분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